사부인,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내미 결혼식 날짜가 좀 잡혀서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언제인데요? 아, 네, 몇 포기 정도는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 간단하게 몇 포기 정도 할 것 같았음. 제가 다른 곳에다가 부탁하거나 사서 보냈겠죠. 배추김치 5통, 깍두기 5통, 알타리, 갓김치, 파김치까지 종류별로 다 담아주세요. 합해서 총 20통이면 될 거예요. 예비 시댁이 되실 분들이 가족이 좀 많아서 종류별로 맛이나 좀 보라고 보내드리려고요. 사부인 덕분에 점수 잘 따겠네요. 다 되면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1통도 2통도 아닌 무려 20통이라니. 이건 그냥 가게에다가 김치를 납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부인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부인은 딸과 사위에게 예단비를 보태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무려 500만 원씩이나 말이죠.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 모든 식사비가 공짜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위도 그 말을 듣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사부인과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뒤늦게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딸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날개가 되어주려 했던 제가 사부인의 체면 하나만을 위해 딸의 어깨에 짐을 얹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 가게 앞에 김치통 2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돈에게 김치를 담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호의를 계속 받다 보니 그것을 권리인 줄 알았던 사돈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똑똑히 주었던 이윤숙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통의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65살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는 오로지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우리 딸을 낳은 거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고 저 스스로를 먼저 위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희 사부인 때문에요.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딸이 3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의학 기술이고 뭐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해보고 남편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한겨울 찬물에 설거지를 하며 손이 트고 갈라졌을 땐 집에 있는 다 떨어져가는 연고를 알뜰살뜰 짜서 발라가며 버텼고 딸이 학교에서 소풍이라도 가는 날에는 달걀말이 하나, 동그랑땡 하나 더 넣어주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불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든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수없이 많았지만 딸의 작고 여린 숨결 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짐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끝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로서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는 오더군요. 윤숙 씨,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사장님, 말씀하셔요. 내가 윤숙 씨한테 가게를 물려주고 싶은데 식당 운영 한번 해볼 자신 있겠어? 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들어간 식당. 부산의 조그마한 골목에 있던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방을 맡았고 오는 손님들은 언제나 제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참 기분 좋게 듣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오시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는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80이라 몸이 예전 같질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나야 뭐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우리 가게 하나만 찾아오던 손님들이 있으니 그 결정마저도 쉽지 않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왜 저한테 가게를? 사장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운영해 오신 걸 텐데 자식분들한테 물려주시던지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아들이랑 딸은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 남편이야 몇 년 전에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자네한테 넘겨주면 딱 맞겠다 싶었지. 음식도 잘하고 우리 가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깐 말이야. 어때? 한번 해보겠어?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게를 물려받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바뀌었어도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더 입소문을 타게 되어 나중에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가게가 유명해졌죠. 특히 김치에 관련된 메뉴가 가장 맛있는 것으로 소문이 쫙 퍼졌답니다. 사실 요리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시작한 게 음식을 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김치를 맛나게 담그는 데에 소질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배추를 손수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것부터 하나하나 몸으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소금을 너무 뿌리는 바람에 짜서 못 먹을 정도로 된 적도 있고 김치가 숙성이 안 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변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들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맛난 김치를 담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했고 고춧가루 하나에도 몇 시간씩 고민하면서 산지를 바꿔가며 비교도 해봤습니다. 마늘이며 생강이며 다 손질해서 직접 다지고 젓갈은 가장 신선한 것으로 쓰기 위해 새벽마다 수산시장까지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고 배워나갔기에 손님들의 입맛에 딱 맞춘 김치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알타리김치, 깍두기까지. 할 수 있는 김치의 종류들도 조금씩 늘어갔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곤 했습니다. 여기 김치는 다른 집 김치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뭔가 영혼이 푹 담겨있는 맛이랄까? 아이고 참. 오바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에이 사장님 잘난 게 없기는요. 진짜 여기 음식은 다 맛있는데 김치찌개,
김치 고등어 조림은 예술이에요, 예술. 저희 엄마가 해주신 집밥도 이렇게 싹싹 비우지는 않는다니까요. 김장철에는 김치를 따로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이따금씩 손님들은 김치를 나눠줄 때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돈 받고 팔아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담근 김치를 먹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나눠드린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던 저는 어느덧 가게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그 무렵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죠. 그리고 사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줬을 땐 정말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를 왔던 날 저는 사위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내가 정말 힘들게 키운 아이야. 꼭 잘해줘야 하네.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듬직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걱정 없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사부인과 사돈 처녀였는데요. 사부인은 어딘가 모르게 깍쟁이 같은 부분이 있었고 사돈 처녀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듯 왈가닥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곱게 자란 딸의 표본 같았어요. 그래도 뭐 살아가면서 사부인, 사돈 처녀와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겠나 싶었고 무엇보다 사위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드디어 저의 둥지를 벗어나 진정한 본인의 집이 되어줄 사람을 향해 훨훨 날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즐길 때까지만 해도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낳고 집으로 처음 데리고 왔을 땐 솔직히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년 후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위의 구조조정 때문이었죠. 뭐, 김서방이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왜? 우리 같은 회사 다녔었잖아. 나는 그래도 가까스로 살아남기는 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인원의 70%를 감축시켰어. 그 중에 서아 아빠도 포함된 거고.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보려고. 서아 아빠도 일자리 다시 찾아보겠다고 했고. 다른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제게 전화를 걸어 일이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때부터 딸은 혼자 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육아도 해야 했고 때로는 제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당장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밥이라도 든든히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마다 음식을 해서 택배로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딸이 좋아하는 깍두기 하며 오이소박이 하며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담아 보냈죠.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딸은 택배를 받아들고 항상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안 그래도 엄마가 해준 오이소박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밥 2공기는 뚝딱 하겠다. 그래. 힘들수록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아프면 꼭 병원 가고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엄마마저 없었으면 솔직히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고마워 엄마. 정말 든든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딸에게 그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딸이 밥을 잘 먹고 있다고 밥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분도 좋았습니다. 사위도 딸도 밥심 하나로 힘든 일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 무렵쯤 사부인과 사돈처녀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찾아와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무튼 간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부인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뭐, 기차 타고 오니깐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던 거려. 그나저나 가게가 왜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어요? 골목이 영 스산하고 무섭네요. 워낙에 옛날 가게라서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기에 사부인과 사돈 처녀를 편한 곳에다가 앉히고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김치찌개와 고등어 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괜히 입맛에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사부인과 사돈 처녀는 앉은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뚝딱 하고 비워냈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탄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의외였어요. 이런 음식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먹어줘서 고맙기도 했고요. 사부인은 쉴 새 없이 젓가락질을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 이 김치 진짜 중독성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사부인? 제가 그거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저만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다고나 할까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워낙에 이런 거에 재주가 없어서 혼자 김치도 하나 안 담그고 그냥 사서 먹는데래. 유리마, 너 사돈께 요리 좀 배워. 안사돈어른, 저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요. 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말고 할 입장은 아니어서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까지 맛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번은 김치를 사부인 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김치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자 하는 호의였죠. 사부인께서도 제가 김치를 보내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저의 정이 언젠가 제게 묵직한 짐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사부인이 식당에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2번, 3번, 4번 이상 반복되다 보니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인은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저희 가게는 부산인데 매번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죠. 게다가 이상하게도 제가 외출하거나 시장을 보러 잠깐 나간 시간에만 맞춰 식당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없는 시간대를 계산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사부인께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사돈분이 오늘도 가게에 다녀가셨어요. 네, 오늘도요? 네, 제가 굳이 사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매번 가게에 오실 때마다 공짜로 좀 달라느니 가족이라느니 뭐니 하셔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확 달아오르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할인 없이
무조건 정가로만 돈을 받는다는 철칙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할인을 요구하고 그것도 제가 없는 틈을 타서 그런 식으로 직원에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사돈분께서 저희 가게 오시면 항상 지인 할인 적용해달라고 고집하세요. 사장님 안 계실 때만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설마 오늘도 왔던가요? 네, 오늘은 본인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막 난리를 부리시길래 어쩔 수 없이 할인해서 카드 결제해 드렸어요. 죄송해요, 거절 못해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곳이고 저 혼자 운영하는 곳도 아니었는데 직원들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리를 치다니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한 소리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부인이기 이전에 제 딸의 시어머니였고 제가 여기서 나선다면 혹시라도 딸에게 보복을 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요새 우리 신우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왜 갑자기? 아니, 자기 SNS에 버젓이 엄마 가게 음식을 올려놓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라고 올려놓은 거 있지? 어떻게 보면 가게 홍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시댁 식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인 줄 알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속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사돈 처녀가 진짜로 그런 글을 쓰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가게는 방송도 탄 가게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기에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처녀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사돈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SNS에서 보고 왔다며 이걸 보여주면 음식 메뉴가 공짜라면서 화면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부인은 가게에 대한 질문을 제게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원가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하루에 손님들은 몇 명이나 오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드는지, 식자재는 어디 거래처를 쓰느냐 등등의 질문들을 하더군요. 저는 대충 넘겼지만 질문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이어지기 시작하니 가슴 속의 불쾌함과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장사하실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가게 하나 있으면 나중에 노년이 참 든든하겠다. 뭐 이런 생각.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요즘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이런 진짜 엄마밥 분위기 나는 식당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하나씩 이런 데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이 탐나는 거던지 아니면 제 가게 체인점을 내자고 제안을 할 것이었던지 어떤 방향으로든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사위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말이 안 됐습니다. 실직을 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가게 하나 차리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드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고. 걱정이 됐던 저는 가게를 쉬는 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사위에게는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티내지 않았어요. 사위도 평소처럼 제게 살갑게 굴었고요.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장모님, 사실 제가 요즘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장모님 가게로 체인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 가게로 체인점을 내.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건가? 장모님 가게는 이미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소문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이들 몰리고 있고 체인점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장모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가르쳐 주시면 직원 없이 저 혼자 운영도 해보고 싶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네. 나도 처음에는 내 가게로 시작했던 게 아니야. 원래 운영하시던 분께서 나를 믿고 가게를 넘겨주신 걸세. 그래서 나는 가게를 물려받을 때부터 다짐했어. 여기는 절대로 체인점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내 가게로만 운영하기로. 당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장사하셨는지 알면 그런 소리 쉽게 못할 거야. 차라리 할 거면 프랜차이즈를 해. 괜히 우리 엄마한테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날을 기점으로 딸과 사위의 관계에도 어색함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저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딸과 사위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까봐 괜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씩 지날수록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깔려있는 작은 이기심들과 욕심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희 가족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높은 하이톤 목소리보다도 유난히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죠. 사부인,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 정도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시죠? 사부인. 요즘 우리 딸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살림도 시작해야 하니 실전 경험 삼아 식당에서 일 좀 배우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부인께서 저희 애한테 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길게는 말고 몇 주 정도만이라도요. 가족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했습니다. 주방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데 그걸 쉽게 여기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게 주방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다니.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정중히 부탁을 거절했지만 사도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딸이 음식과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다며 거듭 제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요즘 시댁에서는 음식을 잘하는 며느리를 좋아한다. 시댁에서 점수를 좀 따고 싶다. 온갖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기에 저는 결국 사부인과 사돈처녀의 체면을 생각해 딱 2달만이라는 조건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침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 2달 정도 신세를 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 사돈처녀가 처음으로 저희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가게로 나온 겁니다. 늦은 이유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기로 해뒀는데 예약에 늦어서 출근도 늦어졌다는 것이었죠. 저기 사돈 처녀. 식당은 말 그대로 주방 일을 하는 곳이야. 기름도 막 튀고 불 앞에서 땀도 뻘뻘 흘리고 해야 하는데 화장을 굳이 왜? 그래도 처음인데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아, 저 잠깐만요. 사돈 처녀는 앞치마를 걸치지도 않고 무작정 조명 아래에서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직원들은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늦은 것도 모자라서 일을 할 생각도 없이 본인의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다니 저래 가지고 어떻게 주방 일을 배울 수 있겠나 싶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앞치마를 건네주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달만 꾹 참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돈 처녀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방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은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도 수저 세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한 손엔 스마트폰을 쥐고 한 손은 반찬을 건성건성 담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그걸 영상으로 일일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촬영해요? 아, 아니요. 그냥 요리하는 과정을 좀 담아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으로 촬영하지 말고 직접 배우고 손으로 익히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리 와봐요.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깐. 다들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묘하게 쎄한 그 느낌을. 게다가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할라 치면 손님들에게 가벼운 농담 따먹기를 자주 하려 드는 탓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사돈 처녀를 향해 이상한 직원이 한 명 들어온 것 같다며 가게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놓는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님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일상이 됐고 같이 일을 하는 저희 직원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저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돈 처녀는 음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재료를 함부로 다루는 바람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위생 개념도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미역국을 끓이면서 고춧가루를 넣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말렸더니 되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퓨전 요리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트렌드에 따라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미역국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요. 왜요? 손님들도 색다른 맛을 좋아하실지 누가 알아요? 고소한 미역국만 있으라는 법 있어요? 칼칼하고 얼큰한 김치찌개 같은 미역국도 있어야죠. 한마디로 그냥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2달을 모두 채우면서 사돈 처녀를 데리고 있다가는 요리, 실력 향상은커녕 직원들도 잃고 가게 평판도 잃고 단골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속한 2달을 채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참다 못해 사돈 처녀에게 정중히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사돈 처녀는 씩씩거리다가 본인의 짐을 들고 인사 한마디 없이 가게를 홀랑 나가 버렸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며 다들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저와는 가족인데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사부인.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애가 신부 수업을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애 내쫓으셨다면서요? 내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돈 처녀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음식을 버리는 게 반이었고, 단골 손님들께도 직원들한테도 무례하게 굴어서 기분 상하게 만드는 날도 많았고요. 저는 가게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사부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이고, 그 코딱지만한 가게 운영하는 주제의 유세는 그저 경험 한번 해보겠다는데 사회생활이 처음인 애를 잘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단순히 체험 현장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생각에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사부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고 저희 가게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골머리 앓는 일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제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부인에게서 별안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들뜬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내미 결혼식 날짜가 좀 잡혀서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언제인데요? 아, 네, 몇 포기 정도는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 간단하게 몇 포기 정도 할 것 같았음. 제가 다른 곳에다가 부탁하거나 사서 보냈겠죠. 배추김치 5통, 깍두기 5통, 알타리, 갓김치, 파김치까지 종류별로 다 담아주세요. 합해서 총 20통이면 될 거예요. 예비 시댁이 되실 분들이 가족이 좀 많아서 종류별로 맛이나 좀 보라고 보내드리려고요. 사부인 덕분에 점수 잘 따겠네요. 다 되면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1통도 2통도 아닌 무려 20통이라니. 이건 그냥 가게에다가 김치를 납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부인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부인은 딸과 사위에게 예단비를 보태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무려 500만 원씩이나 말이죠.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 모든 식사비가 공짜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위도 그 말을 듣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사부인과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뒤늦게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딸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날개가 되어주려 했던 제가 사부인의 체면 하나만을 위해 딸의 어깨에 짐을 얹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 가게 앞에 김치통 2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종류별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위에 붙은 메모지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린다는 짧은 글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며 이 통은 사부인께서 보낸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아들은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대형 납품 업체도 이런 식으로
무작정 주문을 받으라고 던지지 않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이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저는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추 시세부터 확인했습니다. 한 포기에 4,500원. 그것도 무르지 않고 속이 꽉 찬 좋은 품질을 가진 배추로만. 고춧가루는 1kg에 28,000원.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여기에 마늘, 생강, 배, 멸치젓, 새우젓, 찹쌀풀까지. 필요한 항목들을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열심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치 20통에 드는 총 재료비만 14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여기에 손질과 노동시간, 포장재 비용까지 계산해 포함하니 액수가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구점에 들러 리본 포장지와 고급 스티커도 산 후 가게로 돌아와 품목, 단가, 수량, 합계 금액까지 항목별로 모든 견적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프린트한 견적서는 A 사용지에 2번을 접어 투명한 파일에 넣어 놓았고 그 파일을 김치통 맨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나머지 김치통 19개에는 메모지를 일일이 붙여 붉은색 매직으로 재료비 미정산이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에 딱지를 붙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트럭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내렸고 그 옆에는 사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탁드린 김치는 다 완성이 됐을까요? 김치통 보셨죠? 그거 가지러 왔습니다. 아, 그거요? 저기 문 앞에 내놨는데 못 보셨나 봐요? 네, 문 앞에요. 문 앞에 어디요?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 말고 입구가 또 있어요? 아니요. 여기 문 앞에 빈 김치통 말이에요. 그거 사부인이 가져다 놓은 거 아니었어요? 김치 아직 안 담궜어요. 재료비 자체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말이에요. 김치통 위에 견적서 붙여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던가요. 사부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 이내 밖으로 나가 몇 번 두리번거리더니 견적서를 꺼내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견적서를 읽어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어대더라고요. 왜 가족에게도 돈을 받으려 드는 거냐고,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고 발악을 하기에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김치 하나 담그는 데에도 엄연히 노동력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재료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사부인은 평생 동안 김치를 담그지 않고 사먹는 데에만 길들여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라고 말이죠. 게다가 요청한 수량이 적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재료비와 노동비를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자 사부인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 우리 사위들 사람인데 사부인께서 이렇게 나오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민망해 죽겠네요, 진짜. 사부인 김치 잘 담근다고 자랑에 자랑을 해놨는데. 체면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체면은 남의 정성과 노동을 빌미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부인 댁 잔치인데 제가 왜 사부인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하나요? 그것도 공짜로. 저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나와야겠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좋은 혼사 자리라 놓치기가 싫어서 그래요. 부탁해요. 부탁이라는 건 새벽에 김치통 20개를 남의 가게 앞에다가 트럭으로 갖다 놓고 문자 한 줄 보내는 걸 부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부탁은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이건
일방적인 요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어제 통을 가져다 놓고서 오늘 찾아와서 김치를 다 담궜는지 물어본다고요? 이건 착취라고 해도 무방하죠. 김치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아셨나요? 제가 뭐라고 말을 더 하려던 순간 사돈 처녀의 남편 될 사람이 사부인의 팔목을 잡아 끌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사부인은 제게 굴었던 것과는 달리 그 남자에게 절절매며 그냥 이야기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다. 내가 잘만 하면 넘어올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린 듯한 그 남자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한참 동안 제가 앉은 자리를 노려보다가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을 차지하고 있던 트럭은 이내 사라졌고 그제야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허탈했습니다. 왜 호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저는 한동안 열지 않았던 노트북을 열어서 엑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정리해 둔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간 사부인에게 보냈던 김치, 반찬, 국거리며 조림류, 그리고 식당에 들렀을 때 받지 않았던 식사값까지 모두 다. 남들은 기록을 하지 않은 줄 알았겠지만 저는 모두 다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날짜, 수량, 단가, 원재료 비용, 그에 드는 시간까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일일이 기록을 해뒀어요. 김치 한 포기를 담그는데 들어가는 노동 시간을, 그리고 음식 하나 만드는데 들여지는 정성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돈을 받아먹으려는 목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노동과 정성의 무게를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것들을 설명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 뒀던 것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엑셀 파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사진을 찍은 후 사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짧고 단호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간 집으로 보내드린 김치, 반찬들의 가격과 저희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던 내역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유세와 난리를 피우시면서 할인을 받은 내역들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 이런 걸 남겨두나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탁도 정당한 대가가 없는 이상 거절하겠습니다. 더는 저나 제 딸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생각하고 보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지웠다가 쓰고 다시 지웠다가 쓰고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끝이 약간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꾹 눌러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이제야 밖으로 꺼내진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과는 상반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끝낸다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지만 오늘 내린 이 결론이 겨우 낼 수 있었던 이 용기가 앞으로 제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부인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항의도 없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도 없었으며 심지어 형식적인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주 김치며 음식이며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리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침묵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확실한 인정이라는 걸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반박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사부인도
사돈 처녀도 뒤늦게야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호의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솔직히 조금은 민망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깨달았길 바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제게 빅뉴스가 하나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소식 들었어? 우리 신우 있잖아. 결혼 완전 파토 났대. 뭐 그렇게 좋은 혼사자리라고 놓치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왜 파토를 냈대? 뻔하지 뭐. 그때 엄마 가게 앞에서 난동 피웠다며? 김치 달라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위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모습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나 봐. 그래서 몇 번 싸우고 갈등이 깊어졌는지 뭐 아예 파혼을 해버렸다고 하더라. 사실 그날의 상황 하나로만 파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돈처녀는 아나무인으로 예의 없이 행동을 해왔고 그 모습 때문에 몇 번이고 가벼운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돈처녀는 몇 번의 언쟁이 있었어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부인까지 그 난리를 피웠으니 당연히 정이 떨어질 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예비 시댁 측에서 결혼 자체를 무르자는 입장을 내비쳤고 사부인 댁에서도 더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혼사자리니 뭐니 아주 잘 보이려고 무리를 했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사돈처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결혼이 물러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사부인도 사돈처녀도 이제는 조금 체감했겠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늘 자기들 뜻대로만 움직이고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던 세상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무렵 사위는 조용히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작고 사람 냄새 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저희 어머니랑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사위 노릇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니야.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이야기를 꺼내서 못하겠어. 자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 사실 예전에 체인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장사를 하면 조금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취업을 하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모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래. 장사가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마음이 잡히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줘. 그땐 나도 진지하게 들어볼 테니까. 회사 생활 잘하고 가족들도 잘 챙기고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이렇게 둘이 다른지 사위와 사돈 처녀를 보면서 속으로 항상 생각했던 건데 사위의 사과를 듣고 나니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부인과 사돈 처녀는 제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사위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과를 했으니 이제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최근에 식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 타일을 바꾸고 오래된 주방도 새롭게 단장했죠. 메뉴판도 다시 만들었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간판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워낙에 옛날 가게이기도 하고 너무 허름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좀 그렇겠다 싶어 큰맘 먹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찾아온 단골 손님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사장님, 식당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이전 분위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좀 별로인가? 확실히 이전이 좀 더 정겨운 분위기는 있었죠. 아니요. 제 말은 더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분위기는 더 정겨웠던 게 맞는데 사실 좀 불안했었어요. 워낙 가게 부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사장님은 언제 가게 리모델링 하시나 저희끼리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음식 맛은 여전한데 가게 분위기는 이렇게 달라졌으니 앞으로 손님도 들끓겠는데요. 홍보 많이 할게요. 사장님.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도 공간도 결국 마음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걸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가게 한쪽에서 반찬을 만들며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래도록 남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구나. 나보다는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았고 그것이 정이고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정은 누군가에게는 참 고마운 것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당연한 호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정 없이 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건네주는 상대를 신중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입니다. 정은 나눌수록 깊어지는 게 맞지만 그 마음을 이용당한다면 결국 제게 남는 건 상처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사부인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 다 늙은 나이에 제대로 깨달음을 줬으니 말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꼭 제 할 말은 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